자, 지난 시간에 원래 유럽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상품 시장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근본위 제도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국제통화제도가 지금 현재 대략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통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 목표는 세계 통화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그 다음에 통화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1차 대전까지 했지요. 자, 그러다 대공황이라서 그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통화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닉슨 쇼크가 뭐고, 그 이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환경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통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에 통화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원래 유럽에서 이제 근본위 제도를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제 신흥국이었고 유럽 본토, 전 세계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유럽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거기 신생국이었으니까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이었고, 그 유럽에서 근본위 제도를 실시를 해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통화로 기능을 했고, 그 다음에 각 국도 자기가 발행한 통화에 대해서는 금과의 태환을 보장을 함으로써 통화의 가치를 안정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전쟁이 터지면서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전비 조달을 위해서 결국 근본위제가 깨지게 되고, 전쟁 이후에 그걸 복구하려던 시도도 결국 대공황 때문에 무산이 돼요. 자, 1차 대전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이제 패전국이 되면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죠. 특히 주도국이었던 독일의 가장 가혹한 배상금이 부과가 되고, 결국 그 배상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2차 대전이 1945년에 결국 최종으로 끝나게 되는데,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이제 승전국들이 다시 모여요. 그걸 우리가 브레튼 체제라고 하는데 1944년부터 71년까지 유지가 됐던 국제통화제도예요. 일단 근본위제는 깨졌고, 그러면 국가 간에 어차피 전쟁이 끝나도 국가 간에 무역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각 나라가 금으로 바꿔주니까 어느 나라의 통화를 받건 상관이 없어요. 영국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 통화를 받아도 되고 독일 통화를 받아도 되고, 왜? 그 통화를 가지고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금으로 바꿔주니까 똑같은 환율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자, 이제는 근본위제가 깨졌죠. 어느 나라도 자기네 나라 통화를 가져가도 금으로 안 바꿔줘요. 그 말은 금도 없을 뿐더러, 왜? 전쟁하느라고 물건을 징발하느라고 물건을 뺏어오느라고 마치 금이 있는 것처럼 해서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나중에 그걸 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대략 난감이지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 금 없는 거 아시면서. 자,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2차 대전 중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44개국이 미국의 뉴햄프셔주, 뉴욕 오른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주예요. 거기 조그만 주들이 몇 개 몰려 있는데, 거기 뉴햄프셔주라고 하는 그 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동네에서 회의를 열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 통화를 뭘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요. 결국 결정이 된 게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근본위제를 도입한다. 이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통화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전담할 기관을 하나 만든다. 그게 국제통화기금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제도가 선진국들한테 유리하고 못 사는 애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월드뱅크라는 걸 만든다. 그래서 거기서 각국의 어려운 국가들을 도와주는 이런 기구까지 만들어서 이제 출범을 한다. 라는 게 브레튼 우드 체제의 핵심 내용인데, 자, 여기서 주장이 좀 달라요. 영국은 브레튼 우드에 와서 그때 영국의 대표가 우리가 잘 아는 존 메이니어드 케인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이 양반이 이제 대표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유럽에서는 이제 그동안은 파운드 스털링이 거의 기축통화, 핵심 통화와 비슷한 기축통화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통화로 거래에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자, 더 큰 문제는 뭐냐? 영국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2차 대전의 구도를 잘 보시면 2차 대전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유럽에서 나왔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럽의 전쟁, 유럽 내의 전쟁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를 거의 안 했어요. 뭐만 했느냐? 무기만 팔았어요.
유럽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누가 공급했느냐? 미국이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영국에 있던 금액 거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무기 주면서 야 파운드 안 되겠니? 파운드 말고 금으로 줘. 야,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모르고 영국이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파운드 받고 미국이 물건을 생산을 해주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의 모든 물자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보유하게 돼요. 자, 이제 영국이 힘이 없어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금에서 나오는데 금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파운드 스털링 가지고 하자,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새로운 통화를 만들자. 그래서 방코르라는 통화를 만들자. 그래서 무역을 하면 어딘가 이득을 보는 데가 있을 텐데 거기에 그 나라들이 1%씩 흑자 금액의 1%씩을 다 내서 그걸로 기금을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자. 방코르. 그래서 이 방코르를 가지고 국제 무역에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걸 기축통화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댓글엉 너 금 있니? 없는데요. 나한테 있거든? 그러면 기축통화는 누가 돼야 되니? 어느 나라 통화가 제일 믿을 만하니? 미국 달러요. 그래서 내가 할게. 그래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미 달러와 금의 퇴환을 하는 안을 제시를 해서 먼저 통과가 되죠.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죠. 전 세계 금의 70%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나하고 의견이 다 그럼 나가시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브레튼 우즈의 결과는 뭐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다. 즉 모든 무역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다 무역을 해라. 국제 간의 거래를 하고 이 달러를 가지고 오면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준다. 왜? 우리 금 겁나 많거든.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일단 금 1온스는 35달러. 그러면 니네 나라 금은 그러면 니네 나라의 통화는 그럼 달러하고 얼마로 바꿀 거니? 이것만 결정을 하면 니네 나라 금은 얼마니? 금 1온스가 얼마니? 그러면 자동으로 환율이 결정이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각 나라는 달러에 대해서 고정 환율 제도의 방식을 채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 주요국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IMF에 가맹한 나라들은 미 달러에 대해서 자국 통화의 환율을 결정하는 형태로 결론이 나게 돼요.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예요. 그러면서 기축통화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되게 돼요. 자, 통화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기축통화라는 게 없었어요. 즉, 전 세계가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이 통화만을 가지고 해라. 왜 프랑스와 독일이 거래를 하는데 파운드 가지고 거래하면 안 되나? 아니면 그게 프랑스 통화를 가지고 하면 안 되나? 독일 통화를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다 배후에 금이 있어요. 그게 프랑을 갖고 오던 독일, 마르크를 갖고 오건 영국의 파운드를 갖고 오건 다 금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 나라의 금으로 바꾸어서 갖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각 나라가 교환해줄 금이 없어요. 자기들이 발행한 통화에 대해서 바꿔줄 금이 없으니까 결국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통화가 필요했는데 그걸 미국이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기축통화라는 용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국제무역과 금융을 할 때는 US 달러를 가지고 이때부터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기축통화로서 이제 미 달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일단 기축통화가 있으면 금본위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제도 자체는. 첫째, 거래가 편리해요. 유동성도 제공할 수 있고 안전해요.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전하고 그다음 뭐예요?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변동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화의 가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건 미국이어서가 미 달러화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영국이 주장을 했던 방코르를 가지고 해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각 나라의 환율이 이것과 연동이 돼서 항상 일정하게 고정이 돼 있다면 그러면 국제 무역은 훨씬 더 활성화될 거예요. 아무튼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였어요. 단점은 뭐냐? 기축 통화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전 세계 어떤 나라건 전부 다 미 달러화로 거래를 하니까 일단 달러화가 안정화가 돼야 돼. 근데 달러화는 미국 내에서 통용되는 통화죠. 그러니까 미국 내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가치가 변할 수 있는 문제.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미국 자체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달러 가치의 변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파급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축통화 발행한 나라는 기축통화국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자, 이제 기축통화로 결정이 됐으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거기서 유명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게 나와요. 1950년대에 미국이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보게 돼요. 왜냐?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른 여러 나라들이 달러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통화의 발전 과정에서 통화량, 기본적으로 금화가 공급이 돼야 그 경제 안에서 그 금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니까 일단 풀어야 돼요, 돈을. 그런데 달러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한테 달러를 줘야죠. 그냥 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미국에 물건을 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팔지는 않고 무역 수지로 계속 적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달러가 당연히 그 나라로 들어가겠죠. 그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다 풀어야 돼. 그래서 각국이 각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일정 정도의 US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미국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본하고 거래를 할 때도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이 나라하고 거래를 할 때도 통화는 뭘로 하냐? US 달러로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걔들도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려면 달러를 가지고 있어. 그러려면 달러를 전 세계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50년대에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국제수지 적자를 유지를 하게 돼요. 달러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는 이 달러를 보유를 하고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경제가 성장이 되죠. 문제가 있죠. 전 세계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너 달러 있어? 아, 나 겁나 많아. 그래, 나도 많은데. 야, 그럼 이 달러는 뭐냐? 이걸 지적을 한 게 당시에 예인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이 경상 적자를 보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달러를 풀 수가 없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위축이 된다. 그런데 적자를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달러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달러와 가치가 하락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달러의 가치, 1온스의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고정원전 제도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적자를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적자를 안 보면 돈이 안 풀려. 적자를 보면 가치가 떨어. 이 두 개는 달성될 수가 없다. 고정원전 제도가 어렵다라고 이제 최초로 지적을 하게 돼요.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죠. 자, 물론 우리도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려면 원화를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만큼 우리가 적자를 보고 살 수 있느냐? 예, 안 돼요. 미국은 이제 경제,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일단 트리핀의 딜레마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적어도 이 정도의 적자를 흡수할 만큼의 경제 규모가 있어야 기축통화로서 자리할 수 있다라는 걸 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1960년에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발을 담그게 돼요. 75년까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양에 쏟아부었죠. 예. 물론 이 기간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에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돼요. 돈 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죠.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마어마한 달러, 재정 지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달러가 넘쳐나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미국이 달러를 우리한테 주면서 35불을 갖고 오면 금 1온수를 준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금태환이라고 하는데 얘기했죠. 예,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금으로. 금태환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중앙은행이 달러가 우리 너무 많다. 그러면 연준에다 요청을 해요. 야, 우리 달러 반납할 테니까 금으로 좀 바꿔줄래? 해서 35불당. 1온스당 35불의 금을 찾아가게 돼요. 대량으로. 전쟁을 하느라고 여러 나라의 달러를 풀었는데 그 달러를 흡수한 그런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금태환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돼. 야, 미국이 저렇게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푸는데 저게 과연 나중에 금으로 바꿔달라면 바꿔줄 수 있을까?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1온스에 35불에 바꿔준다고 했는데 금 현물시장에 가면 달러가 너무 흔해서 이거 200불을 줘야 1온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은 뭐라고 그러냐. 미국 저놈 새끼들은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서 우리 물건과 서비스를 가져간다. 우리 국민들의 이 노동력과 우리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주면 쟤들은 이상한 종이를 줘. US 달러라고 하는 종이를. 근데 그건 쟤네가 금으로 바꿔주는데 가만 보니까 금이 없어. 그럼 저것들은 뭐예요? 휴지 쪽 주고 우리의 물건과 서비스를 가져간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준다고 할 때 얼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에 금태환을 요구하게 돼요. 자, 네가 35불에 준다고 그랬지? 금 1온스. 자, 우리 돈 이만큼 있으니까 금으로 바꿔줄래? 이제 각국이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밤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TV 연설을 하게 돼요. 우리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내일부터는 US 달러 갖고 와서 금 달라고 해도 우리 안 줍니다. 못 드립니다. 하고 선언을 하게 돼요. 이게 닉슨 쇼크예요. 전 세계의 충격을 그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일요일 밤에 발표를 하게 돼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US 달러를 이만큼 들고 있는데 야, 금으로 안 바꿔준대. 그럼 저거 뭐 했으니? 저걸 벽지로 써야 되나? 뭐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금이 귀한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 35불에 준다고 그랬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금이 1온스당 1000불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금의 그 가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 US 달러가 휴지가 된 거예요. 야, 그러면 기축통화 이게 무슨 의미가?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끝을 맺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럼 기축통화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도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왜? 이미 그동안의 거래를 통해서 전 세계가 US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 기축통화 제도를 없애서 이 US 달러를 미국에서밖에 못 쓴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국가들이 거의 파산지경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왕 내리된 거 그나마 그래도 전 세계 다음 국가는 없다. 미국만큼 규모가 큰 경제도 없고 그나마 미국만큼 안정적인 데도 없고 그냥 쓰자 해서 이제 지금도 기축통화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통화, 뭐 지금 일단 유로화나 위안화나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나 이런 것들이 기축통화 유사한 정도의 규모로 많이 거래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역시 쉽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에 브레튼 우주 체제는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S 달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973년 10월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데가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스라엘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4차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이나 시리아,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대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가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믿는 이집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물론 사우디는 주로 이제 물자를 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국들, 미국,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이런 데인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죠. 이기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석유 오페크를 이루는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계 국가들이니까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대표적인 국가 미국, 네덜란드, 야 너희들한테 석유 수출 안 해. 석유 수출 줄일 거야. 그리고 배럴당 석유 가격을 2.5달러에서 11.7불로 상승을 시켜요. 무려 5배 이상을. 이게 이제 제1차 오일 쇼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전 세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당시 미국의 외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던 헨리 키신저라고 하시는 할아버님이 계신데 외무부 장관 하셨던 이 할아버지가 급히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요.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협약을 맺어요. 이번에 전쟁하는 거 보셨죠?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위험해지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을 보호를 해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수출할 때는 항상 결제를 US 달러로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승인해주면 미국이 당신네 왕가를 보호를 해드릴 겁니다. 해서 협약을 맺게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당근 왕실의 힘이 세니까 그래 그러지 뭐까지 어차피 우리야 어느 돈을 받아도 마찬가지인데 US 달러로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만 하면 된다 이거지 해줄게 해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 체제를 우리가 페트롤리움의 원유죠. 원유 달러예요. 원유 달러의 시작이에요. 결국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 뭐 원유가 많이 나는 나라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중동 국가들을 통해서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US 달러를 갖다 줘야 석유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뭐가 된 거냐? 다시 US 달러가 공식적인 기축 통화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브레튼 우주 시스템은 결국 금 1온스당 35달러 고정 환율 제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달러를 US 달러를 지급 준비 통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치를 한 게 국제통화기금. 환율을 니네 마음대로 조작하면 안 돼. 환율에 대한 관리를 막기 위해서 IMF를 만들고 거기에 소외되거나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SO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드뱅크를 만들게 돼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월드뱅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건설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고정환율제는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환율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팔면 몇 달러를 받는구나. 그러면 이 달러가 우리나라 통화로는 얼마니까 내가 이걸 얼마에 파는 거구나라는 걸 자국의 통화로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면 되고 거래를 하면 되니까 국제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자, 그러면서 가트라고 하는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제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각국이 이걸 가트에 가입을 하면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나중에 그게 10년 뒤에 WTO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서 가트를 흡수하게 되는데 세계 무역기구가 됐죠. 가트가. 자, 이제 금태화는 전 세계에서 완전히 폐지가 돼요. 일단 달러를 가지고 와도 미 정부가 금으로 안 바꿔주니까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우리도 원화를 발행을 하지만 원화 한국은행에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냐? 안 바꿔줘요. 어떻게 민간에서 금으로 사셔야 돼요. 이건 금태환하고는 다른 얘기죠. 물론 금도 재화의 일종이니까 이걸 화폐를 가지고 통화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태환이 아니에요. 이건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는 예전에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화폐를 찍어내야 되는데 이제 관계없어요. 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점차 커져요. 그래서 1970년대에 1차 석유파동이 난 이후에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원가가 상승을 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경기는 더 안 좋아져요. 그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치가 뭐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물가가 왜 올라가느냐?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럼 수요를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 돈을 뺏으면 되겠네. 돈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떡하냐?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FRB 의장이 폴 볼커라고 하는 전설적인 키가 거의 2m의 장실에다가 총을 차고 다녔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1년에 이자를 기준금리가 20%니까 20%보다 더 줘요. 예를 들어 25% 준다. 우와, 물건 사요? 지금 돈 쓸 때가 아니죠. 뭐 예금할 때예요. 그러면 이거 몇 년만 지나면 원금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비가 줄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금리가 20%까지 올라가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이지요. 그래서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돼요. 왜? 미국 은행에다 예금을 해야 되는데 원화로는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를 일단 바꿔야 돼. 그 달러를 사야 돼. 그래서 달러를 비싸게 사서 미국의 은행에다가 달러로 예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미국 국민들에게는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인플레를 잡게 돼요.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금도 인플레가 발생한다. 무조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정책을 우리가 통화 측면에서는 긴축 정책이죠. 통화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민간에 있는 돈을 물건 사는데 못 쓰게 전부 다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강달러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서 수입이 늘어요. 왜? 달러가 겁나 비싼 통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0원, 1불에 1,000원이었는데 이제 1불에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0원짜리 물건, 그전에는 1,000원짜리 물건 주고 1불을 받아왔는데 지금 1불에 2,000원이니까 1,000원짜리 물건 주면 50센트만 받아요. 거꾸로 미국에서는 1달러면 1,000원어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이제 50센트면 1,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수입 물가가 싸지죠. 그러니까 수입이 늘게 돼요. 수입이 는다? 무역 수지가 적자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985년 당시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 당시 GDP의 약 2.8%. 거기에다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 정부가 자기들이 받는 세금보다 어마어마한 양을 돈을 더 많이 풀게 돼요. SOC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데 그 비율이 GDP의 한 5% 정도. 5% 정도 수준이 돼요. 이걸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두 개를 합해서 쌍둥이 적자, 트윈 데피시트이라고 불러요. 자, 미국 경제가 아무리 기축통화라 같이 달러, 야 그냥 찍어서 뿌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는 달러가 다른 무역수지 흑자를 보는 국가에 풀렸다는 얘기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물건을 산다고 하면 물건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재정수지 적자는 지금 세금 거둔 것보다 더 많이 썼으니까 후대에서는 이걸 다시 세금으로 메꿔 넣어야 돼. 야,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전세를 한번 역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달러 가치 하락을 모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타겟이 됐던 데가 어디? 일본이에요. 일본이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38%를 혼자 독식을 하고 있었어요. 즉, 연 460억 달러를 미국에 물건을 수출해서 흑자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흑자지요. 그래서 매년 어마어마한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985년 9월 22일 날 월요일 아침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에요. 여기에 G5 선진 5개국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서 합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대외 불균형 축소를 위해서 재정 통화 정책을 공조해라고 멋있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너 그만 돈 벌어. 그리고 너네가 돈 버는 이유가 뭐니? 우리가 그동안 강한 달러를 그래서 그러면 이번엔 니네가 좀 강해져라 해서 환율을 한마디로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조절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85년도에 1달러가 260엔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극적으로 딱 10년 만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0엔까지 떨어지게 돼요. 딱 반토막이 나요. 거꾸로 일본의 엔화가 2배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미국 달러 1달러를 살려면 260원을 줘야 됐는데 이제는 130원만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 통화의 가치가 2배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으로 수입하는 일본 물건의 가격이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사죠. 예. 옛날에는 싼 맛에 물론 뭐 기술력도 있었지만 소니,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본의 회사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야, 니네 거 올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돼요. 어차피 대부분의 국가는 교차 통화를 써서 미국과 자국 통화의 환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나라의 통화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점점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일본이 이렇게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뭘 했냐? 미국의 건물과 이 회사를 사들였어요. 260엔일 때. 자,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달러 자산 팔아서 엔화로 바꾸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산 규모가 반토막이 된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풀어야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5%에서 일본 정부가 2.5%로 낮춰요. 자, 이제 시중에 돈이 풀려요. 이걸 가지고 생산활동에 경쟁력을 높이라고 돈을 푼 건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아요. 정부 주도하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부동산으로 가요. 두 번째 주식으로 가요. 요새 같으면 가상화폐로 가요. 예. 그래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 유명한 이야기겠죠. 일본 도쿄의 땅 한 평의 가격이 얼마나 비쌌냐. 도쿄의 땅 전체를 팔면 미국 본토 전체의 부동산을 다 살 수 있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시 낮춰야죠. 그럼 기준금리를 다시 6%까지 낮추게 돼요. 일본 정부가. 자, 엔이 비싸니까 전 세계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나가게 돼요. 일본으로 해외로 나가요. 외국 투자자들도 나가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돼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처음에는 10년이라고 그랬죠. 예, 지금은 30년.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이 됐던 게 바로 이 플라자 회담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물론 100% 이것만이 원인이 됐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결국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플라자 회담의 합의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본이 30년간 침체기를 겪게 된다. 이게 바로 플라자 회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냐? 전모 씨가 대통령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때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저유가, 저금리,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환율이 낮았으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경제 화랑이 시작이 돼요. 고마워요. 예. 이런 걸 캐치했던 사람들, 예. 떼돈을 벌었지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를 운용을 하는 조지 소로스가 월요일 날 아침에 G5가 뉴욕의 플라자 회담에 모인대요. 일요일 날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가만히 있어봐. 쟤네들이 왜 모일까? 지금 각 나라의 상태가 어떤가? 쭉 지표를 보니까 야, 미국이 거의 그러기 상태구나. 일본, 야, 대박 났구나. 근데 미국에서 뭐요? 미국이 불렀어? 왜 불렀을까? 야, 저것들 작사를 내려고 불렀겠구나. 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야, 그러면 환율이 당연히 일본이 올라가겠네. 일요일 밤에 바로 홍콩 시장에다 대규모 주문을 해요. 그래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팔고 엔화를 사들이게 돼요. 그래서 하룻밤 만에 4,600만 불의 돈을 벌게 돼요. 헤지펀드가 사용하는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조지 소로스가 아무튼 덕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아주 너덜너덜해졌죠. 95년 4월에 야, 내다, 야, 일본 너무 고생했다. 야, 다시 모여봐 해서 G7 국가들이 다시 모이게 돼요. 중앙은행 총재회의 경제장관들을 불러 모아서 야,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야, 너도 좀 추스리고 좀 일어나봐 해서 이번엔 거꾸로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이제 역플라자 합의라고 불러요. 물론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일본에서는 고베 대지진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가 그동안 너무 약세였어. 그래서 달러는 지금 강세로 만들어서 소비도 증대를 시키고 자본주의 좀 만회를 해보자라는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역플라자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는 이제 통화 위기를 맞게 돼요. 왜? 그 당시에 대부분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 환율을 막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 1달러에 800원, 900원을 기억하시는 분들 옛날 사람. 예. 그 당시에는 달러화가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1달러 900원을 유지하려면 900원 주고 달러를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달러를 줘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강달러라는 달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변동환율, 환율을 시장에 맡겨놨으면 그게 1,000원이 되건 1,200원이 되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건 900원으로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900원 주고서 저 1달러 주세요. 또 900원 주고 1달러 주세요. 네,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달러가 없어지게 돼요. 고정환율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그런데 아시아권 통화는 결국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우리 금융위기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막느라고 가지고 있는 달러 다 써버리고 결국 우리 돈 없는데요. 너 빚 갚을 날짜 됐는데 배째라 이거 오리발 곤란하다. 예. 잠깐만요. 빌려서 드릴게요. 예. 그게 바로 IMF 구제금융 신청 사태예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부 다 연계돼서 결국 우리 어머님들 세대 또는 우리 세대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냐? IMF 때 만들어졌어요. 우리 뜻이 아니라 IMF의 강제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이 주식이 강달러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게 돼요. 이때가 닷컴 버블 시절이에요. 따따따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야, 인터넷을 사용하면 앞으로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지겠다. 야,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야, 이건 우리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되지도 않는 회사들이 이름을 닷컴으로 바꾸면 주가가 4배, 5배씩 뛰는 사태가 생기게 돼요.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오바야. 예, 그래서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60%가 넘게 하락이 돼요. 700% 올랐다가 60% 빠졌는데 그게 아니죠. 100%짜리가 700%가 돼요. 700%에서 60%가 빠졌으니까 67이 420%. 저 꼭지에 들어오는 사람들 난리가 난 거죠.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려고 해요.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이 돼요.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터지게 돼요. 미국이 경제를 살려야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낮추게 돼요. 금리를 낮추면 뭐예요? 돈이 풀리죠. 돈이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터지면서 뭐가 되느냐? 리먼 사태가 터지게 돼요. 이게 2007년의 일이죠. 예. 이 모든 경로가 모두가 한 줄기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비디오나 다른 수업이 진행돼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럽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되게 나라는 여러 개로 쪼개져 있지만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정이 많이 들죠. 네, 되게 비슷하다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EMS라고 하는 유럽 통화제도. 야, 우리가 국경도 구분이 없고 거의 그냥 땅 뭐 하나만 건너면 다른 나라인데 이거 통화가 너무 복잡하지 않니? 해서 이제 유럽 통화를 통일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99년 1월에 통화가 유로로 통합이 되죠. 자, 유로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유럽연합, EU, 유로피안 유니온은 유럽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 회원국이 28개인데 그 중에 19개 국가가 자기네 통화를 포기를 하고 유로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19개 국가는 유로를 가지고 서로 다 유통이 돼요. 그래서 놀러 갈 때 유로화만 들고 가면 돼요. 물론 그 외의 국가 28 EU 회원국 그 외에도 브렉시트로 나간 뭐 영국이나 이런 데를 가려면 별도의 통화를 가져가야 되지만, 자, 그래서 유로를 쓰는 나라를 우리가 유로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EU는 경제적으로는 공동체인데 그 중에 19개만 유로를 쓰고 나머지 국가는 유로란 자국 통화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 지역이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야, 우리가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니? 해서 모인 게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 ESC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U 회원국들 28개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이 연합 단체를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주요 통화의 방향을 여기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19개 국가는 뭐 그리스, 자, 유로를 쓰는 국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벨기에, 네덜란드, 뭐 지역 구분은 의미가 없고 키프로스, 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다 유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야, 나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로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안 되죠. 왜? 니네 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국에서 채택한 통화지만 자국에서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통화 정책도 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로를 사용한 19개 국가는 자기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어요. 있지만 유로라는 통화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니까 새로이 만들죠. ECB를 만들게 돼요. 유럽 중앙은행이에요. 이게 19개 회원국들의 통화 정책을 합동으로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ESCB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봐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통화라고 하는 건 한 경제 내에서 통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자산을 화폐로 분류할 수 있느냐, 크게 M1, M2, M3가 있는데 주로 유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통화를 구분을 해요. 즉 이걸 직접 우리가 거래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자, 미국 같으면 M1 그러면 현금, 여행자 수표, 요금을 예금, 기타 수표 발행 가능해요. 이건 언제든지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거의 똑같은 성격을 갖는 거, 이걸 다 통화로 봐요. M2는 M1에다가 더해요. 뭐를?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데 그렇지만 현금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쉬운 것들. 소액 정기예금, 저축예금과 MMDA, MF 이런 것들을 합해서 M2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 경제 M1이 얼마인지 M2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요. 이건 미국의 얘기고. 왜 이걸 구분을 하느냐? 나중에 저희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즉 정부가 결국 많은 경제 현상들이 통화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니까 이 통화량을 조절을 해서 경제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 통화가 과연 뭐냐? 이걸 M1으로 정의하느냐, M2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개념은 비슷한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M1과 M2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부가 어떤 걸 목표로 해서 M1을 움직일 건가, M2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M1과 M2를 구분을 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통화량은 한국은행에 가시면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통화량, 그래서 통화 보시면 통화 유동성 해서 이렇게 본원 통화가 뭐고 M1이 뭐고 M2가 뭐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지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특정 시점에 M1이 얼마냐, M2가 얼마냐, 절대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변화율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M1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M1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나와요. 현금, 요금을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여기까지를 우리나라에서는 M1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M2는 뭐냐? 여기 역시 M2 여기 들어가시면 현금 통화, 요금을 예금, 여기까지가 뭐예요? M1이었죠. M2는 여기에 이런 항목들이 다 추가가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M2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목표를 M1의 증가를 아니면 M2를 증가시킬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M1과 M2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려야 되겠다. M1이건 M2건 이걸 늘리면 돼요. 그런데 M1은 됐고 M2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손을 대야 되니까 정책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통화량은 크게 M1과 M2로 측정을 한다. M1이 가장 유동성이 높은 거래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걸 측정하는 거고 M2는 M1을 조금 더 확장시킨 거다. 그래서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브레튼 우드 체제에 기초해서 고정환율 제도는 전 세계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결국 닉슨 쇼크로 깨졌다. 플라자 합의는 미국의 경제 회복을 가지고 왔죠. 왜? 미국이 그렇게 하려고 주도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일본은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환율, 통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경제 내 통화량은 M1 또는 M2로 측정을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어떤 걸 정책 변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구분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